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첨단 기술, 에너지, 금융산업에서 대규모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방위 지원 확대 등 국제 안보 이슈에서도 공조 의지를 다지며 미영 간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중 관세 유예 합의는 오는 11월 10일 종료 예정으로 만약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매우 좋은 조건에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PC, 데이터 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에는 인텔의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4% 이상을 보유하는 주요 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호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FOMC 회의를 잘 소화한 모습이었고요. 기술주도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FO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죠. 연내 2회 두 차례나 추가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또 인텔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지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차세대 칩을 같이 개발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인텔 주가가 22%나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으로 최고가로 또 마감을 했고요. 소형주 위주로 러셀 2000 지수 또한 최고가로 마감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고가 랠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리 증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로 경신을 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하나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최고점 또 경신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이 코스피가 그 전거래일에는 하루 조정이 나왔다가 어제 다시 최고치로 마감을 하는 좀 기염을 토했습니다. 어제장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또 반등 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자세히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4% 오른 3,461.3포인트에 마감했고 이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또 반도체 업황 개선 그리고 기업 실적 전망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51억 원, 4천억이 넘는 규모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7,800억 원이 넘는 차익 실현 매도를 보였습니다. 대형주와 IT 또 성장수의 매수세가 몰리며 전체 상승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2.94% 오르며 8만 50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13개월 만에 8만 전자에 복귀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85% 급등하며 35만 3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두 종목 모두 업황 개선 기대와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황이 힘을 보탰습니다. 코스닥 역시 1.37% 오른 857.11포인트에 마감하면서 연중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각각 530억 원, 그리고 1,618억 원 규모로 집계됐고요. 2차 전지, 또 바이오, 로봇 등 성장 테마주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일부 바이오와 의료기기주는 차익 실현 움직임 속에서 조정 양상을 보였지만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도 확산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매도 잔액이 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 ETF 매수에도 나서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면 이 경기 반등과 기업 실적 개선 같은 근본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다양한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을지가 향후 코스피의 중장기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사상 최고가로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에 대해서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이고요. 2차 전지, 바이오, 로봇까지 이 성장수들이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수당은 다운, 파월은 데이터만 믿어요 라는 댓글입니다. 네, 이렇게 이 간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이 청구 건수가 좀 크게 준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요즘 고용에 대해서 계속 우려사항은 있었는데 이렇게 실업수당이 줄었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지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예상치보다 밑돌았던 성적이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3만 3천 건 줄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24만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직정주는 26만 4천 건으로 최근 들어 고용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이번 발표로 고용 충격 우려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건수 역시 192만 건으로 전주 대비 소폭 줄었고 시장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는 개선됐지만 미국 경제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그리고 외부 변수로 인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노동시장 지표를 실물 경기 방향의 핵심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연 4에서 4.25%로 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회의 직후 고용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위험관리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경제 데이터와 전망에 따라 정책 조정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FOMC 내부에서는 대폭 인하에 대한 지지가 약했고 파월 역시 급격한 조치보다는 데이터에 따라 점진적 대응이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에 시장의 기대감도 존재했지만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데이터 중심 정책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의 추가 신호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는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예상보다 좀 개선이 되면서 고용 관련돼서는 이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은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책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계속해서 뚜렷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이 어떤 건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플러스 토큰화는 XRP 인생 2막 시작됐다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뚜렷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리플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플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과 함께 협력에 나섰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협력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협력은요, 블록체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이제는 전통 금융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핵심은 플랭클린 템플턴이 운용하는 머니마켓 펀드를 DBS 은행을 통해서 토큰화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토큰을 투자자들이 담보로 활용해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존의 펀드라고 불리던 전통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변화되고 그 토큰을 다시 금융거래에 쓸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건데요. 여기서 리플은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 기술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블록체인과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면서 복잡한 금융거래를 또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랭클린 템플턴은 무려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데요. 이런 거대 금융사가 토큰화를 직접 도입한다는 건 이제 디지털 자산이 단순히 투기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를 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리플은 이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본격적으로 좀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ETF 규정까지 조금은 다시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리플 가격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전망하고 있을까요?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는 4에서 5달러까지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요. 낙관적인로는 1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행보가 리플과 XRP 입지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정 변화도 있습니다. 최근 SEC는 현물 가상자치 ETF의 상장 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이제는 개별 심사 대신에 일정한 상장 요건만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증권범 전문가 스티브 파이노어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이미 규제해온 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라면 빠르면 10월에도 첫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사의 테디 푸사로 CEO는 2013년 첫 비트코인 ETF 신청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관행을 뒤집는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시장 전망은 구체적 수치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XRP 가격이 4에서 5달러까지 보고 있고요. 낙관적인 시각에서는 10달러 이상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리플의 기술과 규제 변화가 맞물리면서 XRP는 앞으로 국제금융권에서 활용도가 크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상당을 앞두고 있는 XRP ETF입니다. 리플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어떠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낙관적으로는 연내 10달러 돌파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요즘 현대자동차 이 완성차 쪽으로는 좀 우려 사항이 있는 상황이죠. 고율 관세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라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 악재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차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는 어제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5년 동안 77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555만 대를 팔겠다는 거였는데요. 이 중에서 60%인 330만 대는 전기차나 또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로 채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현재 8개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2030년까지는 18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소형차부터 대형차,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고급 브랜드까지 전 차급에 확대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제네시스에서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고 최근 신형 팰리세이드에서 적용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점차 다른 차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개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터리만으로 가는 전기차와는 조금은 다른데요. 차 안의 작은 엔진이 발전기처럼 전기를 만들어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줄이고 배터리 크기는 전기차보다 55% 작기 때문에 원가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차를 2027년부터 출시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결국에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좀 더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의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방향을 튼 배경에는 미국 시장의 변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우선 지난 4월부터 수입차에는 25% 고율 관세가 계속해서 붙고 있고요. 이달 말이면 전기차 보조금 제도도 종료가 됩니다. 지금 미국은 현대차 전체 판매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과 또 수요 위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를 처음으로 해외, 그것도 뉴욕에서 열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시장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안으로 꺼냈던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였는데요. 전기차보다는 충전에 대한 부담도 적고 소비자 선호도도 높기 때문에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로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투자도 미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 투자 금액을 11조 6천억 원에서 15조 3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 생산 능력도 현재 연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이제는 관세 부담은 줄이고 현지 생산 비중은 늘려나가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수익성 전망은 낮아지긴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률 목표를 기존 7에서 8%에서 6에서 7%로 낮췄고요. 2030년 목표도 10%에서 8에서 9%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런데 미국에서 역대 최대의 월간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얼마 전에 또 소식으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 8월에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은 약 17만 9천만 대였습니다. 1년 전보다 비교를 했을 때 10% 넘게 늘게 되면서 미국 진출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한 건데요. 엘라베마와 조지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그 큰 역할을 했습니다. 투싼이나 GV70 같은 SUV와 또 산타페 하이브리드 판매가 특히나 두드러졌습니다. 전기차도 함께 성과를 냈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판매량이 한 달 새 2배 넘게 늘면서 7천 대 가까워졌고요. 아이오닉 5가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한 덕분이었습니다. 다만 이 급증세에는 선수요 영향도 함께 했습니다. 관세 부담과 보조금 종료 전에 미리 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치가 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현대차와 기아의 장기 전략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늘려서 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과 또 안정성으로 브랜드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14개 모델이 미국 안전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아이오닉5는 실제 사고에서도 탑승자를 지켜냈다라는 사례가 알려지게 되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또 최근에 중단됐던 미국발 캐나다 수출도 재개를 했습니다. 관세 부담은 여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캐나다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공급을 다시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결국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시장 내에서 입지는 지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생산에 대해서 현지 생산을 늘려가면서 관세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도를 쌓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로봇까지 모멘텀이 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으로도 이끌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현대차 주가 추이가 좋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일정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미국의 원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열린 이 대규모 원자력 컨퍼런스에 또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웨스팅하우스와도 따로 좀 기술 교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전의 행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전은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 컨퍼런스 앤 엑스포 2025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 원자력 학회와 또 원자력 협회가 함께 주최를 했는데요. 미국의 주요 전력회사와 원전 설계 시공사, 규제기관은 물론이고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이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전은 현지 원전 개발사인 TNC를 비롯해서 여러 전력회사들을 만났고요. 신규 원전 건설과 운영 또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지금의 4배 정도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만큼 한전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11일과 12일에는 웨스팅하우스와 별도의 기술 교류 워크숍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한전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또 한전 원자력 연료, 두산 에너빌리티 등 국내 주요 원전 기업들이 이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이른바 팀코리아가 한데 모여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다진 자리가 됐습니다. 네, 역시나 원전하면 팀코리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한전에 관련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전 같은 경우 웨스팅하우스와 그동안 좀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교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명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2년 넘게 이어오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최근에는 그 세부 조건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불공정 합의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습니다.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이 넘는 물품과 용역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고 또 로열티도 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한전과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 나가는 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쪽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설계 역량을 갖추긴 했지만 1979년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에 신규 건설이 사실상 중단이 되면서 시공에 대한 경험과 공급망이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과 운영 능력이 이미 검증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결국에 이번 워크숍은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협력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걸 확인한 자리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미국 정부가 원전 확대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의 역할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업 기회뿐만이 아니라 파급력까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미국 쪽 시장이 규모부터 상당합니다. 앞서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목표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이고요. 이게 사업비만 보더라도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00조 원이 넘는 사업 규모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2050년까지는 원전 설비를 지금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단순한 시공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발주 초기 단계부터 이제 금융 조달과 운영 파트너십까지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급력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전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법률 자문사들을 별도로 만나서 자금 조달 방식과 법률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는 종합 에너지 사업자로서 입지를 넓히려는 모습이 이런 점들에서 포착이 됐고요. 업계에서도 만약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 진출이 일부 제한이 되더라도 충분히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한전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리면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또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좀 강조해 주신 만큼 미국 정부가 지금 이 내건 목표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도 행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전에서도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SK 이노베이션 이 ENS와 손을 잡고
잡고 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짓기로 했습니다. 탄소 감축뿐만이 아니라 아리백 대응 차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은 포스코 퓨처엠 공장에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ENS가 공장 지붕과 주차장에 2.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걸로 매년 2.8기가와트시 정도의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서 공장 운영에 쓰게 되고요. 연간 약 1,300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전기 조달이 가능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에도 한 발 더 다가가게 되는 셈이고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아리백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포스코 퓨처엠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를 이루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 조달 방식을 지금 다양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먼저 앞서 살펴보신 이런 계약과 마찬가지로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세종 공장에서는 설비를 갖춘 상태고요. 지난해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협력을 해서 광양 공장에도 태양광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REC라고 불리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사들이는 방식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광양의 NCA 양극재 전용 공장에도 태양광 설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다층적인 전략으로 이제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체계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퓨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포스코 퓨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 증권가에서는 투자 의견을 또 낮추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흥국증권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도 13만 원으로 하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판매 둔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렇게 반영이 된 건데요. 실적 전망도 살펴보시면 지금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만 따져봤을 때 21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는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밀렸던 양극재 수요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미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캐즘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는 이 전기차 보조금까지 폐지가 되니까 이 점도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요도 약해지기도 했고 주가 역시나 2024년 이후에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63%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 갖추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차세대 양극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특히나 LMR 양극재는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망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재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수주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운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ESG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요즘 전기차 수요 둔하다라는 불확실성이 좀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첨단 기술, 에너지, 금융산업에서 대규모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방위 지원 확대 등 국제 안보 이슈에서도 공조 의지를 다지며 미영 간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중 관세 유예 합의는 오는 11월 10일 종료 예정으로 만약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매우 좋은 조건에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PC, 데이터 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에는 인텔의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4% 이상을 보유하는 주요 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위스콘신주에 40억 달러를 투입해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고성능 칩을 대규모로 연결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슈퍼컴퓨터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했습니다. 네, 밤사이 있었던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과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FOMC 회의를 소화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 금리를 인하하게 됐고 연내 2회나 또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기대감이 깃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죠. 그래도 예상보다 좀 둔화가 되면서 이 고용 둔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 사항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됐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마감 분위기가 어땠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흐름인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94%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48%,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우량주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0.27%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0.76% 상승 했습니다. 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직전 대비해서 낮아졌다라고 함께 이야기 나오면서 그래도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3.6%나 강한 상승 흐름을 가졌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인텔이 좀 이 시장을 이끌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WTI 국제유가는 0.6% 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원유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 종목별로 흐름들은 어땠는지 자세하게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좋았고 반도체 지수 또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랠리가 이어졌죠. 그리고 소형주 중심으로도 좋은 랠리였습니다. 특히나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요. 이날 2.5% 상승을 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포착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기술주가 또 전반적으로 1% 넘게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도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가 3.49%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와 인텔 간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차세대 칩 공동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도 3.4%나 올랐는데 인텔이 22%에 폭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인텔 주가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팔란티어도 보겠습니다. 오늘 팔란티어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5% 넘는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팔란티어가 영국의 국방부와 1조 3천억 원을 공급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팔란티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영국과의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주가 추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밖에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보겠습니다. 12%에 또 폭등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매출 목표뿐만이 아니라 AI 전략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해석들을 내놓았는데요. 역시나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라는 점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M7 안에서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 0.17%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유통 경쟁사들을 좀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쪽으로 계속 이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쇼핑 시즌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스마트 글래스를 또 출시하기도 했죠. 그런데 투자 심리에서는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나쁘지 않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무 우려할 점은 아니다라는 해석들이 나왔고요. 또 메타 같은 경우 주요 출판사들과 함께 콘텐츠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을 협상 중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강보합권에서 구글과 함께 또 마감을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가운데 좀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자컴인데요. 요즘 사실 양자컴 관련돼서 주가의 시세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대표주인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에너지부와 협력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M&A에 대해서 모멘텀이 지금 강하게 붙어왔습니다. 간밤에는 2% 상승했고 지금 한 달 사이에 62% 상승하는 여력까지 보였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리게티가 12.5% 폭등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안에서 계속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도 강세를 보였고요. 소형주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러셀 2000 지수 또한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들, 앞으로의 이런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제장에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전 세계가 좀 사상 최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1.4% 상승하면서 3,461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FOMC 회의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됐죠. 금리 인하로 통해서 유동성이 좀 풀렸다라는 이슈와 함께 기대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최고치 랠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에 사들이는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요즘 연기금 쪽으로도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요즘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것은 반도체 투톱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8만 전자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가장 또 긍정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8만 원 선 위로 올라오게 된 건데요. 2.9%, 3% 가까이 오르면서 8만 500원입니다. 8만 전자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어제장 안에서 도달한 만큼 앞으로의 위의 상방의 여력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 5% 넘게 또 상승을 하면서 35만 3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35만 원 위에서 안착을 했으니 40만 닉스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안에서 역시나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죠. 엔비디아가 이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해서 구매 칩
금지 명령이 좀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흔들릴 수 있는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1.29% 상승하면서 역시나 이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좀 조기 폐지로 실적이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있었지만 어제장 안에서는 다시금 좀 상승해줬다라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현대차와 기아가 좋았습니다. 완성차 안에서도 사실 좀 실적에 관해서 계속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게 됐죠.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서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관세 같은 이 복합적인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볼 수 있었고요. 고성능뿐만이 아니라 럭셔리, 북미 맞춤형의 전략을 좀 내놓았습니다. 완성차 안에서 사실 좀 배당주가 높은 종목이니만큼 앞으로의 랠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간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어제의 상승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도 좋았습니다. 1.37% 상승하면서 857포인트 선에서 마감했고요. 역시나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의 수급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도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요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는 상승불 켜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다시금 3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에코프로가 1.7%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안에서 모멘텀 같이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전기차 캐즘은 있지만 배터리 쪽으로 오히려 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 안에서의 모멘텀들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8% 상승하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로봇주의 강세가 특히나 이어졌는데요.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로봇 안에서는 주 4.5일째 근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로봇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의 주가 또한 좀 상승하고 있죠. 요즘의 시세가 이제 AI뿐만이 아니라 로봇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어제 전반적으로 좋았었는데 이러한 시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도 좀 숨고르기 장세 있었던 종목이 있었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이 있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바이오 종목들로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이 바이오 종목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이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AI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고 역시나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월가에서 좀 더 뜨겁게 이 상승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도 주가 추이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입니다. AI 다음으로는 양자인가? 양자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각종 호재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 슈퍼컴퓨터라고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를 이렇게 1과 0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요. 큐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돼서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덕분에 이 슈퍼컴퓨터 한 대로 이 수천 년에 걸릴 문제를 몇 분 만에 바로 풀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금융 리스크 그리고 뭐 인공지능 그리고 사이버 보안의 우주 항공까지 여러 가지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망들도 폭발적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양자컴 시장은요 매년 4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이렇게 200억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7조 원 규모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또 앞으로의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이번 주에도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한계도 있기는 합니다. 이 큐비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오류율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 극저온에서만 작동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 한계는 보인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산업의 판도를 바꿀 만한 차세대 슈퍼컴퓨터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뜨거운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온큐의 주가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밤에서도 3%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아이온큐가 올라가면 같이 이제 소부장단의 양자권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무려 60% 폭등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52주 신고가에 도달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실온 큐브다라는 점에서 가장 특징적입니다. 이 큐비트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 기업들은 영하 273도 정말 극저온 환경에서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이온큐는 실온에서도 작동하는 큐비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전력 소모라든지 비용에서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와 함께 또 10억 달러를 인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M&A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에너지부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라는 점에서 더 좋은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매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지분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이온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분 확대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미래 차세대를 이끌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기업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D-Wave 퀀텀입니다. 지금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는 양자컴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세계 1위다라는 점이 분석이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 기억하시나요? CES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좀 유용한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20년이나 걸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D-Wave 퀀텀의 CEO가 즉각 반박을 했었는데요. 양자 어닐링 기술을 통해서 상용화 단계에 지금 진입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특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로도 지금 쓰이고 있다, 절대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반박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D-Wave 퀀텀 간밤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아이온큐와 함께 양자 컴퓨터의 대표하는 종목이니만큼 계속해서 이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게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분석들도 있으니까요. 좀 자신감은 있지만 여러 가지의 모멘텀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지난 17일부터는 도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컨퍼런스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고객의 성공 사례뿐만이 아니라 기술 로드맵 그리고 양자 AI 전망까지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현실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게 될지 이 점까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렇게 컨퍼런스도 열리고 있는데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IBM에서는 AI 서밋 코리아가 또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또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IBM 같은 경우에는 기업 혁신의 열쇠로 꼽히고 있는 것을 바로 AI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렇게 3대의 핵심 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이 세 가지를 함께 구현해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다음 세대 가치가 이렇게 세 가지다라는 점을 강조를
컴퓨터를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을 AI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뽑은 만큼 양자 컴퓨팅이 역시나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이 성과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내부에 이미 AI 관련해서 선제 적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역시 비용이 40%나 절감이 됐고 45억 달러 규모의 효율을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자 컴퓨팅까지 결합이 됐을 때 데이터 활용도뿐만이 아니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차세대 승자가 된다라는 이 IBM의 전망까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국산 10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터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이름은요.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입니다. 8년 동안 6,400억 원을 투입을 해서요. 2032년까지 100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지난 3월부터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20큐비트 구축이 완료가 됐고 30큐비트도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50큐비트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2년까지 1000큐비트급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장관 입장에서도 지금 이 GPU, NPU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인정을 했고 양자 컴퓨터과 개발이 같이 결합을 해야 해법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양자 컴퓨팅 지금의 단순한 모멘텀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잘 이끌어가면은 AI의 다음 세대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포지션으로 보이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볼까요? 네, 그렇다면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어제의 주가 추이였습니다. 엑스게이트가 12%나 올랐고요. ICTK도 12%. 어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한국 첨단 소재가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방 드론용 양자 암호 체계 개발에 지금 착수한 상황이고요. 세계 최초로 양자 냉각에 성공하는 등 좀 여러 가지 확장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가 추이에서도 반영이 된 모습이고 아윈플러스도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관련해서 보안뿐만이 아니라 통신 그리고 반도체 부품의 여러 가지 확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주가 추이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양자 컴퓨팅 이 열풍이 언제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언제부터 더 본격화가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목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선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엑시콘이 25% 넘는 급등세 보여줬고요. ICTK도 20% 가깝게 상승해줬습니다. 이어서 YC와 제우스까지 15.94%, 13.69%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코인테크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은 이쪽에 이름을 올렸고요. 범한퓨얼셀이 5% 넘게 하락, 그리고 고려현과 삼양컨택까지 각각 4.15%, 3.75%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과 그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네, 어제 드디어 8만 전자를 회복하게 됐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기다렸던 8만 전자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증권사들도 지금 앞다퉈서 목표 주가를 더욱더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가 어떤 건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마디로 금리 인하와 실적 기대가 함께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5bp 인하와 함께 앞으로도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줬는데요. 이 부분이 먼저 투자 심리를 크게 살려줬습니다. 금리 인하는 특히 AI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반도체 섹터가 이에 대한 수혜를 크게 누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이 이번 달 들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렸습니다. 디램은 제품 믹스 개선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오를 전망이고요. 낸드 가격도 회복세고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 사업부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IBK 투자증권은 3분기 매출을 87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연말까지도 이익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HBM4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엔비디아향 품질 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부 증권사들은 샘플 생산이 늘어나면서 곧 매출 반영도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어제 금리 인하 효과를 시작으로 실적 상향 전망과 HBM4 모멘텀까지 이 세 가지가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재료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AI에 대한 모멘텀 계속 살아있죠. 또 반도체 관련해서 수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범용 메모리 수요가 또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HBM4에 대한 가격이 HBM3E보다 이제는 30%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HBM4와 범용 메모리의 동반 호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먼저 AI 투자 패턴을 요즘 최근에 봤을 때 기존에는 학습에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추론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론 영역에서는 연산 성능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GDDR7이나 LPDDR5X 같은 이 범용 메모리도 AI 서버에 채택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고부가인 HBM뿐만 아니라 범용 메모리까지 수요가 좀 넓어지는 효과를 같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테크인사이트 메모리 시장의 담당 디렉터는 HBM4 가격은 기존 HBM3E보다 약 30% 비싸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내년도 HBM은 이 데이터 시장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면서 가격을 떠받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범용 D램도 좀 상황이 좋습니다. 이 HBM에 라인이 좀 많이 투입되면서 오히려 범용 메모리 공급은 좀 부족해질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부분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이 공급 확대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는 수익성 호조, 2027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라 경쟁 심화로 조정 국면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다시 성장세로 재진입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실적 개선과 가격 상승,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HBM4 중심의 성장 동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반도체 투톱의 랠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증권가에서 오히려 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여전히 어제장에서도 반영이 됐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4% 넘는 상승 흐름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로봇 테마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구체적으로 왜 상승을 했을까요? 정리하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기술력과 실적 가시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끌어냈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휴머노이드와 협동 로봇, 자율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기술 개발을 고도화했습니다. 단순히 연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미 데모와 테스트 단계까지 좀 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라는 신호로 좀 읽혔고요. 이 산업과 공공기관 시범 프로젝트까지 진행 중인데 실제 납품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생산 라인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 주문에까지도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렇게 수주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곧 열리는 글로벌 로봇 학회에 참가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팔 로봇과 협동 로봇, 사족 보행 로봇 등 이런 부분들을 직접 시연할 예정인데요. 해외 연구자와 기업과 교류하면서 이 글로벌 무대에서 입지를 넓힐 기회가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집니다. 최근 노란 봉투법을 시작으로 매력이 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로봇주의 흐름들이 좀 좋아지면서 기술 성과와 수주 가능성 요인까지 맞물리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 상승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 성과뿐만이 아니라 수주 가직성이 아무래도 더욱더 확대됐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하나 더 큰 트리거가 바로 주 4.5일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좀 주가에도 영향을 줬는데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황 어땠을까요? 네, 일단 마지막에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 어제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로봇주 전반에 좀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노동 시간이 줄면 기업들이 자동화를 서둘러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이 줄어든 인력을 메워줄 수 있는 해법이 바로 로봇이기 때문이겠죠. 이 소식에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보스타나 에브리봇, 나우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 로보스타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또 K 휴머노이드 연합입니다. 최근에 나우로보틱스가 새로 합류하게 됐는데요.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신규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국내 최대 로봇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흐름도 국내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이 기술 성과가 확인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주 4.5일제 같은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어제 로봇 섹터 정체가 한 번에 좀 반등을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로봇주들 관련해서 노란 봉투법에 대한 수혜로도 떠오르고 있고 또 K 휴머노이드 연합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 4.5일째 이야기 나오면서 자동화를 서둘러야 된다라는 이슈도 있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넷마블 이야기입니다. 어제 주가가 2%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요즘에는 게임주들 좀 강세 속에서 게임주는 좀 소외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에는 그래도 상승을 보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일단 넷마블의 주가 하락 이유로는 이 단기 조정과 외국인 매도 전환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넷마블은 11일부터 6거래일 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좀 꾸준히 이어졌었는데요. 어제는 상황이 좀 바뀌면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 그동안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신작 흥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벤피르라는 흥행 성과와 또 하반기 신작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맞물리면서 어제는 좀 주가가 내려앉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실 게임주는 이 업종 특성상 신작 흥행이 이어지느냐 그리고 출시 일정이 계획대로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대형사들이 신작을 미루면서 좀 주가가 흔들린 사례는 게임주에서 흔하게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신작 지연이라기보다는 어제 단기적으로 좀 고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도 했고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왔었는데 어제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게임주 안에서는 신작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조정,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어떤 흐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넷마블은 어제 좀 소폭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사실 게임 업종 전체 분위기가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신작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따라 게임주들이 반등세에 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NC소프트를 보자면 이 신작 아이온2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석 달 사이에 주가가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초기 일매출 25억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벤피르가 이제 국내 앱 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고요. 여기에 세븐나이츠 리버스 같은 글로벌 출시에 대한 추가 모멘텀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성과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어제 주가가 좀 빠르게 게임주들 사이에서 오르기도 했지만 넷마블은 이 가운데 어제 좀 쉬어가기는 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만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신작 13개 중에 절반 이상이 흥행에 성공했고요. 하반기에도 신작 기대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 신작 기대감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임주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신작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업종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 벤피르가 지금 매출이 더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또 후속에 대한 라인업의 성과 또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서 게임주 안에서의 이런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8만전자 회복 소식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는 LG전자 소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전자를 회복을 했습니다. 무려 1년 1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상승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8만 500원까지 올라서 13개월 만에 드디어 8만 원 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샀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2조 7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고 기관도 1조 2천억 원 가량을 보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흐름을 밸류에이션 정상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는 기업 가치에 맞게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실적에 대한 전망도 밝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렸고요. 3분기 매출은 87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쪽에서는 D램 가격이 오르고 있고 낸드 가격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사업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연말까지 이익 개선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밸류에이션 정상화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가치에 맞게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 하웨이가 이 반도체 자립을 또 선언한 상황이고요.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규제 맞불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역할 또 영향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화웨이가 공개한 어센드 신형칩은 모두 자체 HBM을 탑재했고요. 또 매년 성능을 2배로 높이겠다라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 사용을 제한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국산 대체제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조금은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미중 갈등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지만 동시에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진 그런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이미 HBM4를 준비 중에 있고 대규모 양산 능력과 또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중 규제 리스크 속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더욱 믿을 수 있는 공급처를 찾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구도가 삼성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중 간의 이런 맞불 규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우리 기업들 간에서는 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가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도 삼성의 이치는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은 단기 대응과 장기 전략을 동시에 가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규제 변화에 발맞춰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온디바이스 AI와 또 헬스케어라는 두 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M&A를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제는 초대형 인수 대신에 AI 스타트업이나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핀셋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젤스나 영국의 오디오 명가 바워센 윌킨스를 인수한 게 대표적이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차세대 헬스케어 프로그램에도 최근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웨어러블 기기와 반도체, 헬스케어 서비스를 모두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고요. 결국에는 삼성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동시에 신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어제 다시 8만 전자를 회복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들의 이 전망들이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또한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에 K9 자주포를 또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번이 무려 3번째라고 하는데요. 이번 의미는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노르웨이가 다시 한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선택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일단 2017년에 처음으로 K9 자주포 24문과 또 K10 탄약 운반차 6대를 들여왔는데요. 이후 2022년에 이어서 이번에 또 24문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세 번째 추가 구매가 됐습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자주포도 검토를 했지만 결국에는 K9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품질과 제때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신뢰를 얻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노르웨이는 올해 국방 예산을 15조 원 규모로 확대를 하면서 앞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품의 추가 도입이나 또 다른 K방산 무기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지금 노르웨이의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무인 전투 체계뿐만이 아니라 AI 기술 개발까지 지금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을 좀 그려 나가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내세운 또 다른 축은 바로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K 모빌리티 포럼에서 2030년까지 무인 지상 차량 전 라인업을 갖추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 UGV는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이나 자율로 움직이는 전투 차량인데 미래 전장의 핵심 무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것을 통해서 유인 장비와 무인 장비가 함께 작전을 하는 그런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현하려는 거고요. 특히나 또 AI가 스스로 요격 여부를 판단하고 또 필요한 무기를 자동 투입하는 단계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AI와 무인화로 이제 방산 패러다임 자체를 선도하겠다라는 전략을 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해외 신용 등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무디스와 S&P 같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방산업체 가운데서는 글로벌 신용 등급을 받은 사례는 없었고요. 반면 외국만 보더라도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이미 등급을 확보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 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공장 설립과 합작법인 투자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는 수조 원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신용 등급을 받으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되고요. 투자 속도도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등급 추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글로벌적으로 자금 조달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앞으로 K-방산 안으실 모멘텀들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가 SK이노베이션과 손을 잡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또 발열 문제를 잡겠다라는 포부로 보이는데요. 이번 협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협력은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를 겨냥했습니다. LG전자는 냉각 장치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관리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장점을 묶어서 전력 공급부터 냉각 또 관리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패키지 사업자로 나서겠다는 건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는 서버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을 쓰고 열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냉각 솔루션과 또 물을 이용하는 CDU 같은 액체 냉각 장치를 공급하게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은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조 전원, 전력 피크 완화 솔루션을 맡게 됩니다. 또 양사는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냉각을 조절하는 차세대 솔루션도 함께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단순히 냉각 장치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운영 모델까지 제시를 하는 게 이번 협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열도 많이 발생하면서 전력 먹는 하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협력으로 인해서 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협력은 당연히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양사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폐열을 다시 활용하는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한 건데요. 또 ESS와 연료 전지를 접목해서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도 대응을 합니다. 보통 피크 타임에는 전력망이 불안정해지고 요금도 급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ESS와 연료 전지로 이 전력을 분산시켜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앞으로 글로벌 고객들에게 친환경 AI 데이터 센터 모델을 보여줄 수가 있고 해외 수주 경쟁에서도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LG전자 사실 뭐 가전 계약도 그렇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 솔루션도 그렇고 기업 간의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렇게 B2B 시장에 좀 더 힘을 주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사실 B2B 시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LG전자는 지난 17일에 미국 상위 10대 건설사인 센츄리 커뮤니티스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9년까지 지어질 수만 채 신규 주택에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필수 가전들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계약이었는데요. 이 계약은 지난해 미국 2위였던 빌더 인레나의 계약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대형 성과로 꼽힙니다. 사실 이 빌더 사업은 한 번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수만 세대 단위로 안정적인 대량 공급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실제로 LG의 북미 빌더 매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70% 이상 늘었고요. 작년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5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에 LG전자는 앞선 데이터 센터 같은 신산업과 또 주택과 상업용 가전 같은 B2B 시장을 두 축으로 삼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변동성이 큰 소비자 시장을 보완을 하면서 해외에서는 안정적으로 입지를 넓힐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지금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대형 가전에 대한 계약까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실적으로 하반기에는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움직임이 어떨지까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